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다시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멋진 계획들 많이 세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말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게 되면요. 굉장히 주말이 짧아지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적이고 나중에 월요일이 되면 오히려 생활 리듬이 깨져서 더 피곤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도 조금은 빨리 일어나셔서 아주 긴 주말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미준 깜짝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컨텐츠 그리고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 토요일 방송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잠깐 읽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What is a Wonderful World라는 조금은 긴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미주님 안녕하세요. 오랜 애청자인데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항상 고맙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주식의 매도와 매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킹알파에서도 모멘텀 탭에 무빙 에브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0day SMA, 심플 무빙 에브리지의 약자고요. 그리고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이 있는데 이것이 이동평균선 차트가 아닌지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맞다면 예를 들면 메타의 경우 시킹알파에서는 모멘텀이 떨어져서 셀 의견이 나오는데 이동평균선은 매도 배열이 아닌 것 같아요. 모멘텀에 의한 매도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좀 꽂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요.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지금 미준 채널과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의 주식 앱을 보시면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2배 이상 투자 자금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매도 시점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나중에 상승장이 끝날 때 과연 눈치를 챌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모멘텀 투자가 성공을 거뒀는데 과연 모멘텀 투자를 가지고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 역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무빙 에브리지 탭에 들어가서 1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 100일 그리고 200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너무 복잡해서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배열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이동평균선 차트가 가장 예측력이 좋았는지 백테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고정이 돼 있죠. 딱 10일, 50일, 100일, 200일을 놓아주고 이것만 봐라. 이렇게 지금 강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백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시킹알파의 무빙 에브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메타에 관련된 건데요. 앞에서 메타가 지금 모멘텀 지표가 매도를 가리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레이딩뷰닷컴에 나와 있는 정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서 다시 보니까요. 지금 매도가 아니라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도가 8개 그리고 중립이 8개, 바이가 10개가 나오면서 어제까지는 셀이었는데요. 하루 만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다시 중립으로 바뀌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모멘텀 지표 26개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0일 이평선 2개, 그리고 20일 이평선 30, 50, 100, 그리고 200일. 이렇게 다양한 이동평균선의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수가 나오는 거고요. 이동평균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매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가가 변동하면서 이러한 모멘텀 지표가 수시로 바뀐다. 이 부분이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이 26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요. 너무 자주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연 이 모멘텀 지표를 가지고 매수, 매도 결정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찾아낸 것이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메타의 이동평균선 투자법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자, 과거 메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75%나 폭락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가지고 메타를 매매했다면요, 비슷한 시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2022년 1월 24일 날 매도 신호가 나왔거든요. 세 가지의 선, 따라서 장기, 중기, 단기를 보시면 단기가 가장 밑으로 떨어져 있고요, 중기 그리고 장기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세 가지의 선이 모두 하향 곡선을 그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 것이 2022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이용했다면 2022년 1월 달에 메타를 매도하고 폭락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메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자, 이러한 상승 추세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 지금 2023년 2월 20일에 신호가 다시 떴습니다. 그때 이제 세 가지 선을 보시면요, 단기가 가장 위로 올라가고요, 두 번째가 중기, 그리고 연두색인 장기선이 가장 밑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세 가지 선이 드디어 모두 함께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2월 20일에 메타를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신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2023년 2월 이후에 메타는요, 단 한 번도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년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딱 한 번 매도가 나왔고요, 딱 한 번 매수가 나왔죠. 따라서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툴이 지금 이동평균선 투자법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단기선으로 20일을 쓰고 중기선으로 50일 그리고 장기선으로 150일을 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보니까 이렇게 20일, 50일, 150일을 설정해 놓고 봤을 때 과거의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가장 잘 잡아내더라.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테스팅 결과 보여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계속 이용해도 좋을지 확신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10월 2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자주 봤던 그러한 도표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른쪽 위부터 대각선으로 선을 쭉 그면요, 위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올라가고 아래 종목은 빨간색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요,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많은 종목들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는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많은 기업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폭은 줄어들었겠구나,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실제로 어제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어제 62였잖아요. 60.8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요, 모멘텀이 뛰어난 종목이 60%, 그리고 모멘텀이 좀 떨어진 종목이 40%니까요. 시장 폭이 굉장히 전에 비해서 많이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인데요. 어제 비해서 별로 변화는 없습니다. 19.1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수준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요. 62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잠깐 소강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준 탑픽의 성적을 보시면요, 어제는 대부분의 종목이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물론 테슬라가 21.92%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B2가 플러스 5.43으로 좋았습니다. 세 번째 팔란티어 플러스 2.2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1.71, 비트코인이 플러스 1.19%로 67,590까지 상승을 했고요. 메타가 플러스 0.73, 엔비디아 플러스 0.61,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3 타임스 ETF가 플러스 0.56, AMD가 플러스 0.35, IWM이 플러스 0.2, 제타가 플러스 0.19, 마이크로소프트가 0.03%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5종목은 소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알파벳이 0.04% 떨어지면서 거의 횡보를 했고요. 앱러빈이 마이너스 0.25, 브로드컴 마이너스 1.24, TSMC 마이너스 1.46, 우버가 1.8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제 테슬라 주가가 무려 22% 가까이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슬라의 급등 추세는요, 10년 만에 가장 커다란 상승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자, 이러한 테슬라의 급등에 월가는 어떤 반응을 보냈는지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목요일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급등하여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의 힘든 시기를 보낸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동차 규제 크레딧 수익 7억 3,900만 달러 덕분에 이익 마진이 증가했고, 자동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억 3천만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2%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머스크는 내년 차량 성장률이 20%에서 30%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참고로 애널리스트들은 약 1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가 흐름이 너무 좋았는데요. 다음 분기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연 내년에 지금 시장의 기대치는 15%인데 차량 성장률이 20%, 30%까지 넘어갈런지, 이 부분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규제 크레딧 수익이 7억 3,900만 달러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베어라고 부르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크레딧 수익으로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실적이 개선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중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매출도 작년 대비 2% 증가했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희망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테슬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 전기차 제조업체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 증권사들은 테슬라의 3분기 실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아래에 정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의 전통적인 불, 아담 조나스가 버티고 있는 모간 스탠리입니다. 모간 스탠리는 주당 31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의 성장 궤도에 대해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3분기 실적 호조와 머스크의 2025년 생산량 전망 이후 약간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나스는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즉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고요. 목표 주가 310달러는 45%의 여력이 있다. 근데 이제 어제 20% 올라가서 45%가 되지 못하겠죠. 조나스는 수요일에 최근 들어 가장 강력했던 테슬라 실적 중 하나는 자동차 수익 기대치 및 투자자 정서의 바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수익도 바닥이고 그리고 투자자 정서, 따라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부터는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4년 회계년도의 소폭 배송 성장과 2025년 전반기 차세대 저가 신제품 출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웰스파고인데요. 웰스파고는 주당 12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웰스파고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콜린 랭건이고요.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로보택시는 분명히 2025년 주당 순이익의 95배에 거래되고 있는 테슬라의 시장 프리미엄을 견인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당 순이익이 EPS잖아요. EPS에 비해서 95배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포워드 PER이 95배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100배를 넘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위 로봇데이에 참석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약속이 2030년 이후까지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자, 따라서 지금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요, 로봇택시가 뭐 내년, 내후년이 아니라 2030년까지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길고 알 수 없는 규제 승인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은 기술력이 빨리 향상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력이 올라간다 해도 과연 규제 승인 절차가 그렇게 빨리 해결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골드만삭스인데요. 주당 목표 주가는 250입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마크 델라니는 앞으로 테슬라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척도는 회사가 자율주행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될 것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중립 등급 그리고 주당 $250의 목표 주가는요. 앞으로 17%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다 올라갔죠. 델라니는 이번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마진으로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보고서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 중 하나는요. 바로 마진의 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테슬라가 2025년 완전자율 주행 성능과 차량 배송량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마진의 지속 가능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골드만삭스가 세 가지의 논점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흐름은요, 세 가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것이다. 첫 번째는요, 완전자율 주행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실현 가능성이 커져야겠죠. 두 번째는요, 차량 배송량 성장 목표, 이번에 적어도 20%에서 잘하면 3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뻥이 되면 안 되겠죠. 실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마진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진이 과연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을지, 이렇게 세 가지의 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바클레이즈는요, 주당 목표 주가가 220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어닝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을 얻었지만 테슬라의 인공지능과 완전자율 주행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음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널리스트는 댄 레비고요. 목표 주가는 220, 테슬라에 대해 중립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마진 상승을 반영하여 견조한 3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3분기 실적이 AI, AV 전략이나 2025년 판매량, 모델 2.5의 잠재력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번에 실적은 좋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또 한 가지는요. 모델 2.5는 뭐냐면 지금 모델 2랑 모델 3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25,000달러짜리는 물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30,000달러짜리 모델이 언제 나오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펀더멘탈을 반영하고 있으며 추정치가 적정화되고 있고 마진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간주해야 된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불확실성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인공지능, AV, 그리고 이제 2.5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세 가지의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판매량도 늘어나고 매출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향상하고 있다. 따라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추정치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는데요. 이제는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정치가 적정화됐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미스에서 빗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마진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이 얘기는요. 마진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조금씩 향상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목표 주가를 255에서 26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존 머피고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제2의 성장 물결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경영진은 실적 발표에서 긍정적인 논평을 많이 했다. 결론은 테슬라가 다음 성장의 물결을 위해 충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2025년에 첫 번째로 20%에서 30%의 판매량 성장, 두 번째 사이버캡 생산 시작, 세 번째 공공차량 호출 앱 출시, 네 번째 상하이 공장에서 에너지 저장 사업용 배터리 납품, 다섯 번째 FSD 역량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트럭 생산 시장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내년을 앞두고 2025년에 6가지의 약속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주가가 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속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가, 여기에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JP 모간인데요. 목표 주가가 아직도 135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상향 조정해서 135거든요. 여전히 매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JP 모간의 애널리스트들은 메모에서 투자자들이 회사의 실적 부진에 익숙해진 정도를 고려할 때 이 놀라운 실적 호조가 목요일 테슬라 주가에 강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목요일날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하지만 테슬라의 3분기 수익은요, 환경 규제 크레딧으로 인한 7억 3,900만 달러의 수익으로 증가했으며 JP 모간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이것이 수익과 현금 흐름에 잠재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동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태클을 걸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3분기 수익이 올라간 이유는 물론 이제 규제 크레딧이 7억 3,900만 달러니까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차량 제조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우리가 차량 대당 매출 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매출 원가가요, 역대 최저 수준인 34,500달러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2022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 비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역대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용 절감이었다는 것이 지금 그래프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부르는 완전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로 3억 2,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규제 크레딧이 아까 7억이었잖아요. 거기에 한 반 정도는 이제 완전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에서 매출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매출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겠죠. 따라서 다가온 미래는요, 소프트웨어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추가적으로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 JP 모간이 잠재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JP 모간은요, 테슬라 주식에 비중 축소, 매도 등급을 부여했고요. 목표 주가가 지금 135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260입니다. 마이너스 48%를 기대한다. JP 모간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최근에 이동평균선 투자법에서 테슬라 매수 신호가 떠서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테슬라는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져 왔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요, 단기선이 가장 위에, 두 번째 중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장기선이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세 곡선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기가 지금 매수 시점인 거죠. 그때 날짜를 보시면 2024년 9월 23일입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이번에 어닝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드디어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따르면 매수 시점이 됐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매수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사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따라서 백테스팅을 해봐야겠죠. 과거에 테슬라의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정확했는지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투자법의 과거 테슬라 매매 신호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지금 5년 차트를 봤을 때 2019년 10월 달에 테슬라를 사라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폭등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장기선이 드디어 하락하면서 여기 역배열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선이 가장 밑에 있고요. 중기선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뿐만이 아니라 세 선이 모두 우하향하는 굉장히 나쁜 형태가 조성이 되는 거죠. 이때 날짜를 보시면요, 2022년 5월 9일입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테슬라 투자를 포기해야 된다. 이러한 매도 신호가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다시 재매수 신호가 났는데요. 그건 언제냐면 2023년 6월 4일입니다. 여기죠. 자, 여기부터 보시면 단기선이 가장 위로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중기선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밑으로 쳐집니다. 그리고 세 선 모두 우상향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2023년 6월 4일에는 다시 한번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4년 1월 20일에 테슬라를 다시 매도합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장기선이 가장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드디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역배열이 됐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건, 세 선이 모두 우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슬라는요, 2024년 1월 20일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재매수 신호가 나온 것이 바로 9월 23일 이번에 테슬라가 어닝을 발표한 다음에 바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여태까지는 굉장히 정확성이 있었던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이번에도 테슬라의 매수 시점을 잘 잡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초이스 스탁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 주식 평가가 계속해서 보유였죠. 그때 매수 신호가 226달러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초이스 스탁의 말을 믿고 매수를 했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도 상승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어제 역시도 두 가지나 되는 긍정적인 뉴스 덕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어닝 결과였죠. HBM이 없어서 못 판다. 아직도 인공지능의 수요는 넘쳐난다. 이런 얘기를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하면서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번에 AI 트레이닝 컴퓨팅 능력을 작년 대비 75%나 늘렸다. 어닝 결과에서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 얘기는요. 작년 대비 가지고 있는 GPU 능력이 75% 올라갔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넘쳐난다는 것을 두 가지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더 발표가 됐거든요. 엔비디아가 힌디어 모델과 주요 파트너십으로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뉴스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기술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서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의 주요 기업들과 다수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요. 인디어 모델을 출시했다라고 목요일날 발표했습니다. 볼리우드 슈퍼스타 악샤이 쿠마르와 인도 최고 부호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이 참석한 뭄바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왕은요, 엔비디아의 기술과 인도에서의 노력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발표된 수많은 파트너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인도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릴라이언스와 엔비디아 간의 계약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젠슨왕은요, 엔비디아가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요타라든지 타타 커뮤니케이션 등의 기업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밝혔고요. 젠슨왕은 또한 인도의 컴퓨팅 파워를 언급하면서 연말까지 인도가 1년 전보다 20배나 많은 컴퓨팅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인도한테 GPU 엄청나게 팔았다는 거죠. 작년 대비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GPU가 20배 늘었다. 이렇게 지금 넌짓이 얼마나 많이 판매했는지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도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나라였다. 인도는 소프트웨어를 수출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는 AI를 수출할 것이다. 인도가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거기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젠슨왕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인도의 다양한 언어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힌디어로 된 소형 언어 모델인 네모트론 4 미니 힌디어 4B라는 모델을 발표했고요.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은, 그러니까 GPU를 산 기업은 이 언어 모델을 배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인도의 IT 컨설팅 업체인 테크 마힌드라가 자체 힌디어 AI 모델인 프로젝트 인더스 2.0를 출시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언어 모델은 오픈 AI의 GPT-4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비해 훨씬 더 작고 구체적인 데이터 세트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전 세계에는 정말 수백 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언어들은요, 각각의 인포메이션, 즉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는요,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들만의 인공지능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데이터는 석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잘 사용하느냐 아니면 활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추느냐, 이게 결정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국어로 된 이 정보들을 결국은 인공지능에 접합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인공지능의 또 다른 잠재력이, 성장 기회가 남아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힌디어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다양한 언어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또한 엔비디아는요, 인포시스, 위프로, TCS와 같은 다른 주요 인도 IT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약 50만 명의 개발자에게 자사 소프트웨어로 된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GPU 판매는요, 결국은 메가테크 기업 몇 군데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시장이 너무나 멀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태계입니다. 예전에 엔비디아가 게임용 GPU를 판매할 때요, 비슷한 전략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계속해서 많은 개발자들을 교육시키고요. 그래서 생태계가 넓어지고 단단해진 거거든요. 같은 전술을 지금 AI 쪽에서도 펼치고 있다. 50만 명이나 되는 개발자한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엔비디아 GPU 아닌 다른 GPU를 사용할 수 없게끔 쇠매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인도에서의 사업 확대는 1년 반 동안 고속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업 지역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말 미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가 문제죠. 과연 100%, 200% 성장하던 이런 추세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세 가지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가테크 기업에 목맸었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추론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다양한 기업들이 고객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사업 확장의 기회죠. 두 번째는 지역적인 확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 한정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인도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전 세계로 뻗쳐나가면서 드디어 국가가 주도하는 AI 붐의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언어입니다. 영어 말고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언어가 존재하고요. 이러한 언어 모델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업 확장 기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에는 TSMC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도 대형 호재입니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 수율이요, 대만을 제치고 미국 시장 공략이 드디어 성공했다. 이러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어떠한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줄여서 우리가 TSMC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TSMC는 애리조나에 있는 첫 번째 공장에서 대만 본국의 유사한 공장을 능가하는 초기 생산 수율, 영어로는 프로덕션 일드를 달성했고요. 미국 확장 프로젝트의 중요한 돌파구가 됐다.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 웹비나에 참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피닉스에 있는 TSMC의 시설에서 제조된 칩 중에 사용 가능한 칩의 비율, 이걸 우리가 수율이라고 부릅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70개가 사용 가능하다, 30개는 작동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럼 수율이 70%인 거죠. TSMC는요, 삼성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등 기업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대만의 비슷한 시설보다 약 4%나 높은 수율을 이번에 피닉스 공장에서 기록했다. 굉장한 소식인 거죠. TSMC의 미국 사업부 사장인 릭 캐시디가 웹비나에 참여한 청취들한테 직접 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업체에서 성공률, 즉 수율은요, 기업이 칩 공장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척도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00개를 만드는데 70개가 사용 가능하고 30개를 버려야 되면 그게 70%잖아요. 자, 그런데 30%를 버린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비용이 낭비된 겁니다. 따라서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수율이 정말 중요한 마진의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과는요, 미국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려는 워싱턴의 노력이 진전이 있다는 신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TSMC는요, 미국 정부의 보조금 66억 달러, 대출금 50억 달러, 25%의 세금 공제를 받아서 애리조나의 3개의 제조시설, 우리가 이제 팹이라고 부르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SMC의 대변인은요, 캐시디의 이벤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지난주에 투자자들과의 어닝콜에서 최고 경영자 CC 웨이가 한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어닝콜에서 CEO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첫 번째 팹 공장은 4월에 4나노미터 공정 기술로 엔지니어링 웨이퍼 생산에 들어갔으며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고 수율이 매우 좋다. 이렇게 자랑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TSMC와 우리 고객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이며 TSMC의 강력한 제조 역량과 실행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었죠. 자,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술 전략의 핵심인 인텔,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이 두 곳의 칩 제조업체는요, 최근 몇 달 동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예정인 인텔은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어 글로벌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자산 매각까지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지 않아서 경영진이 사과까지 했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경쟁 기업, 지금 사실상 파운드리는요, TSMC, 삼성, 인텔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굵직굵직한 경쟁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TSMC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칩 제조업체는요, 분기별 예상치를 상회하고 2024년 매출 성장 목표를 상향 조정한 후 주가가 이번 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의 수율 상승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진보되고 효율적인 공장을 대만 본토에 유지해온 TSMC에게 주목할 만한 성과다. 왜냐면요, 애리조나 공장은 첨단 장비를 설치할 숙련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이 안전 및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탄치 못한 출발을 보였거든요. TSMC는요, 애리조나 첫 번째 공장을 2024년에 본격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 문제로 인해서 2025년으로 목표를 미룬 바가 있고요. 이후 두 번째 팹의 가동 시기를 당초 목표였던 2026년에서 2027년 혹은 2028년까지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일정이 연기되면서 미국에서 대만만큼 효율적으로 칩을 생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대만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월한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위를 이번에 애리조나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캐시디는요, 두 번째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워싱턴의 초기 대화를 인용하면서 TSMC는 이제 더 많은 정부 지원 가능성에 따라 미국 내 입지를 더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반도체 법안 2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TSMC가 공장 3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공장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피닉스 단지에는요, 총 6개 이상의 팹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돼 있다라고 합니다. CEO인 웨이 역시도 지난주 어닝콜에서 미국의 추진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 초에 애리조나 첫 번째 팹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애리조나에 있는 팹에서 대만의 팹과 동일한 수준의 제조 품질 그리고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공장 하나가 늘어나죠. 그리고 수율도 굉장히 높죠. 따라서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 마진도 추가적으로 향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만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수출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국 기업의 애리조나 팹에서 만든 이러한 반도체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수율까지 높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지금은 첫 번째 공장이 오픈하는 거고요. 앞으로 제2의 공장, 제3의 공장, 그리고 3개 정도 더 지을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TSMC의 성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과연 언제 TSMC를 매매했을지 과거 5년의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초의 매수는요, 2020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0년 3월에 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 3개월 이후에 이제는 사도 된다. 이러한 최초의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고요. 자, 그때 보시면 역시 가장 위에 단기선, 중기선, 그리고 가장 밑에 장기선이 떨어져 있고요. 세 선이 모두 우상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할 때만 매매를 해라.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 투자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디어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2022년 3월 24일이고요. 그때 보시면 단기선이 가장 밑으로 떨어졌고요. 중기선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선이 모두 하향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TSMC의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매수 신호가 나왔는데요. 2023년 1월 22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죠. 지금 단기선이 가장 위에, 그리고 중기선, 그리고 가장 밑에 장기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선이 모두 우상향하면서 지금부터는 TSMC를 매수해라. 이런 신호가 잡혔던 거죠. 자, 그리고 이때 2023년 1월 22일에 TSMC를 매수한 이후 아직까지는요,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매도 신호에 근접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 이평선이 버텨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진한 녹색을 보시면요, 이 진한 녹색이 한 번도 하향 추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서 중간에 TSMC의 매도 신호를 피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한 종목 한 종목 계속해서 이렇게 백테스팅을 해본 결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우리의 타점을 잡아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아티클이고요.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ER이 100배를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제는 정말 팔아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50% 랠리로 약 6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추가한 후 월가에서는 팔란티어가 너무 앞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기업과 정부를 위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만드는 이 회사의 주가는요, 올해 9월 S&P 500 지수에 편입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공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는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 그 얘기는요, 어느 정도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팔란티어 주가가 평균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미국 벤치마크 주식 중 가장 커다란 하락폭입니다. 따라서 지금 목표 주가랑 실제 주가랑 비교했을 때 가장 떨어질 위험이 많은 이런 주식이 바로 팔란티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우려는 주로 팔란티어의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주식은요, 미래 수익, 우리가 포워드 EPS라고 부르는 거죠.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만약에 팔란티어가 지금 성장을 멈추게 되면요, 투자 원금을 다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는 다른 AI 기업들에 비해 엄청난 프리미엄이고요. 투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비싸다고 여겨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엔비디아는 미래 예상 수익의 37배에 달하는 배수를 가지고 있는 반면 AI 관련 순풍을 타고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은 26배에 불과한 가격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37배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팔란티어가 100배가 넘어간다. 굉장히 비싸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죠. 브라이언 개수 알레가 나오는데요. 레이몬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팔란티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이익을 통합하고 풍부한 밸류에이션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익 실현할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횡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로 이러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랠리로 인해서 다음 달 실적을 발표할 때 팔란티어는요, 실수의 여지가 없다. 조금만 안 좋은 부분이 보이면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팔란티어는 올해 S&P 500 지수에서 비스트라 코퍼레이션과 엔비디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슈퍼마이크로가 1등이었죠. 근데 최근에 폭락하면서 비스트라가 1등, 두 번째가 엔비디아고요. 세 번째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팔란티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인공지능에 노출된 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추적한 21개 기관 중에 4개만이 주식을 매수할 것으로 추천했고요. 10개는 보류, 7개 기관은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카프는요, 월스트리트와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이 회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해 CBS 방송, 제너럴 밀즈, 아라마크 서비스 등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팔란티어의 AI 도구의 성공에 힘입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및 동맹국의 정부기관과 대규모의 계약도 계속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자, 엘키티 아머 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조 티카이가 나오는데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하지만 팔란티어는 잠재적으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식의 다음 테스트는요, 11월에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할 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26% 증가한 7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수익은 28%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또한 신규 고객에 대한 업데이트도 기대하고 있다. 저는 전체 고객 수가 더 걱정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조 티카이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수익보다 고객의 목록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줘야 주가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 1년 동안 지금 팔란티어의 PER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요. 빨간색이 지금 엔비디아의 PER입니다. 엔비디아의 PER
PER을 보시면요.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S&P 500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다. 팔란티어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죠. 근데 PER은요. 절대 올라가지 않죠.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PER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 팔란티어는요. 물론 실적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 역시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원래는 60배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PER이 지금은 100배를 넘어갔습니다.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PER이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팔란티어 주식을 팔 수 없는 이유는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팔란티어의 매도 시점은요. 사실상 모멘텀에 달려있다. 주가의 흐름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끊임없이 하락할 수도 있다. 왜냐면요. 반토막이 나도 그때 50배가 넘잖아요. 따라서 반토막이 나도 PER이 50배가 넘기 때문에 모멘텀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팔란티어 주식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정된 기사는 앱러빙 관련된 기사고요. 오늘 제가 앱러빙 기사를 읽어드린 이유는 바로 이 댓글 때문입니다. 새로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남겨주신 글이고요. 역시 오늘도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예전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물가 상승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항상 강조하시는 기업의 모멘텀을 보면 요즘 앱러빙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미주님 덕분에 알게 된 종목이고 제가 보유한 종목 중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멘텀이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주원님께서 크게 기사나 기업 정보보단 살짝 언급 정도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아쉬움을 피력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튜브 방송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딴에는 굉장히 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방송 시간이 지금 35분에서 40분 가까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긴 분량을 준비한에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뭐 경제 관련된 뉴스 하나 읽어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면요. 결국은 이 종목 기사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루에 3개, 4개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제가 테슬라나 엔비디아, 뭐 TSMC,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을 제쳐두고 다른 종목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은 뭐냐면요. 조금은 무리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미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하루에 10개 이상 게시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러빙 같은 경우도요. 10월 22일에 하루 만에 2개의 기사를 올려드렸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뜨거운 주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조금 정보의 공유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요. 앱러빙 기사를 조금 늦긴 했지만 10월 22일 날 게시한 기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앱러빙이요. 월가의 목표 주가 대부분을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요. 뭐 긍정적인 뉴스기도 하고 또한 모멘텀이 떨어진다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JP 모간은요. 앱러빙 코퍼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업데이트하며 회사의 목표 주가를 기존 57달러에서 16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대한 중립적 입장은 유지했다. 따라서 매수가 아니라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JP 모간은 앱러빙에 대한 모델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원래 목표 주가가 57이었는데 우리의 모델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고요. 따라서 앱러빙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새롭게 모델을 구성해 봤더니 160달러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앱러빙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앱러빙이라는 기업은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사용자 획득과 인앱 수익화 분야에서 지배적인 힘을 가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수익원이 지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획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게임을 하다가 광고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게임 머니를 사잖아요. 자,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다. 그게 바로 앱러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앱러빈의 경영진은 전자상거래와 커넥티드 TV와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앱러빈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바일 게임에 한정됐던 수익원이 이제는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로 진출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바일폰을 넘어서서 커넥티드 TV까지 진출을 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넓어지면서 앞으로 미래 잠재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게임 스튜디오 및 업계 관계자들과의 대화에 따르면요, 앱러빈이 사용자 획득 지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약 40%에서 60% 사이다. 따라서 엄청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JP 모간은요, 모바일 게임 섹터에서 꾸준한 성장에 힘입어 앱러빈이 3분기 실적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분기 실적은 11월 초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JP 모간의 3분기 매출 추정치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11억 3,500만 달러고요. 조정 에비타 수익은 전년 대비 55%나 증가한 6억 4,900만 달러로 두 수치 모두 회사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가이던스의 상위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분기에 대해서도요, JP 모간의 전망은 컨센서스,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고요, 9%의 분기별 소프트웨어 성장에 힘입어서 예상 매출은 12억 1,2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앱러빈의 주가가 136%나 급등했는데요. 같은 기간 S&P 500의 13% 상승을 크게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JP모간은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P모간은요, 현재 예상 2025년 조정 에비타 수익의 약 20배로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을요, 전적으로 지지하기 전에 일단은 앱러빈이 게임을 넘어서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징후를 찾고 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이커머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마트 TV에 진출할 거라 이런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이잖아요.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고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징후가 보여야 그때 이제 매수 의견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다른 소식으로는 따라서 다른 투자 기관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루프캐피탈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앱러빈에 대해서 매수 등급 그리고 181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13.5%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루프캐피탈은요, 모바일 게임 내에서 회사의 상당한 성장 기회를 강조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인 모바일 게임 내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회사의 인공지능 엔진인 엑손 2.0 도입 이후에 성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매수 등급을 유지한다. 그리고 앱러빈의 목표 주가를 21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31.7%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방금 전에 엑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러빈의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앱 포트폴리오입니다. 앱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요, 게임 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래 앱러빈은요, 이름이 앱러빈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게임 앱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앱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비중을 줄이고요. 현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게임 디벨로퍼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앱 디스커버리입니다. 앱 디스커버리는요, 앱러빈의 가장 커다란 소프트웨어 제품이고요. 현재 소프트웨어 매출의 65%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앱러빈은 광고주에게 설치당 비용, CPI로 지금 비용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이 앱에다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설치할 때마다 비용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퍼블리셔한테는요, 1000회 노출당 비용으로 CPM으로 20%에서 30%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게임 퍼블리셔한테 돈을 주긴 하는데 이 수수료가 20%에서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차액을 수익으로 잡는다, 매출로 잡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나온 단어 중에 엑손이 있었잖아요. 엑손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요, 광고주와 퍼블리셔 간의 매치 메이킹을 지원한다. 따라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앱러빈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광고의 게재 위치를 최적화하는 굉장히 영리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직도 32% 가까이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는 2024년 3분기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앱러빈 주식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47달러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HSBC, 앱러빈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주가 목표를 154.40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 소프트웨어 플랫폼 부분의 성장 모멘텀과 온라인 디테일 광고로의 확장을 언급했다. 따라서 같은 거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온라인 리테일, 이 얘기는요 이커머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커머스 진출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확장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맥퀄인데요. 아웃퍼폼 등급, 즉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미 150달러는 뚫린 지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앱러빈의 상당한 성장과 높은 마진을 인정했다. 그리고 CT 또한 회사의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높아져서 앱러빈의 목표 주가를 155달러로 늘렸고요.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BS도요. 회사의 중기 매출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개선됐다. 따라서 앱러빈 주식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목표가는 145달러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금 앱러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문제는 주가가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주가의 상승 추세가 대단하다. 따라서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주가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게 보면 멀티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는 앱러빈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모멘텀입니다. 이 모멘텀이 약화된다면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investing.com으로 이동을 해서 과연 이동 평균선은 지금 현재 앱러빈의 모멘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던져주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investing.com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investing 프로가 있거든요. 이건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차트로 제가 들어왔고요. 차트를 하나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동평균선 투자법 종목 분석해서 밑에 보시면요. 제가 미리 20일 이평선 그리고 50일 이평선, 150일 이평선을 옆에 있는 메뉴에서 끌어왔다. 클릭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가지 종목이 없죠. 종목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제가 앱러빈을 추가해야 됩니다. APP 찍으면 앱러빈이 나오겠죠. 자, 그냥 한글로 앱러빈 쓰셔도 되고요. 자, 지금 디폴트로 1년 차트가 나오는데요. 3년 차트를 보면서 언제쯤 앱러빈을 매수했어야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죠. 자,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다가 여기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이 2024년 4월입니다. 그때 보시면요. 가장 위쪽에 파란색, 즉 단기선이 있고요. 중간에 진한 녹색, 즉 중기선, 마지막으로 장기선이 있잖아요. 자, 세 가지 선이 정배열되고 있고요. 세 가지 선 모두 우상향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에는 이 주식을 매수하라는 신호가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오히려 세 가지 선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해라.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편이다. 이동평균선 투자법은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월 25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이 좀 길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을 좀 냈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영국의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서머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작거든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을 약간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긴 방송 마지막까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좋은 시간 그리고 편안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